딸과 사위의 사업을 도와줬다가 신뢰와 재산을 모두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습니다. 투병 생활이 3년이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의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딸애 하나 있어요. 이름은 수진이. 38이에요. 결혼한 지는 7년 됐고요.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이름은 민수, 39. 대학 나왔고 회사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수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 기뻤어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했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오고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더라고요. 엄마,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그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외로웠어요, 솔직히. 큰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밤이면 정막이 무서울 정도였죠. 그래도 참았어요. 딸애가 바쁜 거 알고 민수도 사업한다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죠. 10월쯤?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민수랑 같이 갈게. 어? 아, 그래 좋지. 뭐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냥 오래 못 뵀잖아.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랜만에 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 같았죠. 저녁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까 수진이랑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어서 들어와.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수도 뒤따라 들어왔고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옷차림도 깔끔했고 얼굴에 미소도 가득했죠. 저는 음식을 차렸어요.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 아침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우와, 엄마 손맛이 그립긴 했어. 많이 먹어.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은데. 바빠서 그래.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민수는 사업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죠. 요즘 사업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아, 잘 되고 있어요. 진짜 곧 대박 날 것 같아요. 민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IT 관련이에요. 앱 개발하는 거. 요즘 시대가 그거잖아요. 다들 스마트폰 쓰니까. 그래? 그럼 잘 되겠네. 네. 근데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수진이를 쳐다봤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 저희가 지금 투자 유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자금이 있으면 정말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어요. 계약? 네, 대기업이랑 계약이에요. 그게 성사되면 저희 회사 가치가 몇 배로 뛸 거예요. 민수는 열변을 토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자금이 좀 필요해요. 은행 대출은 한도가 다 찼고 투자자들은 시간이 좀 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요. 나한테? 네, 잠깐만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계약 따내고 바로 갚을게요. 이자도 드리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이요. 2억? 네, 많은 돈인 거 알아요. 근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계약서도 다 나와 있고 대기업 담당자도 확정됐어요. 그냥 절차상 필요한 돈이에요. 민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민수 믿어줘.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우리도 이런 부탁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근데 2억이면... 엄마 예금이랑 집 담보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집이 강남이잖아. 시세가 15억은 되니까 2억 정도는 나올 거야. 집. 남편이랑 같이 산 집. 그 집을 담보로? 수진아, 그건 좀... 엄마, 금방이야. 석 달만. 석 달 안에 계약 따내고 바로 갚을게. 약속해. 근데 만약은 없어, 엄마. 나 믿어줘. 내가 언제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엄마 믿어줘요, 제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허락을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은행에 갔어요. 먼저 예금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제 통장엔 7천만 원이 있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이랑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 전 알뜰하게 살았어요.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딸애한테 뭐라도 남겨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딸의 사업에 쓴다니 나쁘진 않았어요. 어차피 딸의 돈이니까. 예금 해지하시려고요? 은행원이 물었어요. 네. 전액이요?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요. 아니에요. 딸의 사업 도와주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잠시 후 통장 잔액이 0원이 됐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괜찮아. 석 달이면 돌려받는다고 했잖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다음 날 집 담보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민수가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류 준비를 다 해왔어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아, 그래? 네. 걱정 마세요. 다 처리해 놓을게요. 민수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대출 금액은 1억 3천만 원. 집값이 15억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명의를 수진이 앞으로 해야 대출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은행에서 좀 꺼려 하거든요. 명의를? 네, 그냥 형식상이에요. 나중에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집 명의를 딸의 앞으로? 엄마 괜찮아. 나 엄마 딸이잖아. 명의가 누구 앞으로 있든 엄마 집인 건 똑같아. 수진이도 옆에서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결국 동의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집이 수진이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 집에서 남편이랑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신혼 때 이사 온 집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에서 손 흔들던 모습, 주말 아침에 같이 커피 마시던 거실, 딸애 키우면서 밤새 깨어있던 방. 모든 게 이 집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명의가 딸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대출 승인 났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1억 3천 나왔어요. 완벽하네요. 아, 그래. 이제 예금이랑 합치면 2억이에요. 딱 맞네요.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뒤 돈을 넘겼습니다. 민수 회사 계좌로 2억을 송금했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잘하는 거겠지. 불안했지만 딸을 믿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수진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이 은혜 꼭 갚을게. 석 달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딸이 거짓말할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석 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수진이가 가끔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잘 지내. 사업 준비 잘 되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조금만 기다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2달째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안 받을 때가 많았죠.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때?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툭 끊어졌어요. 뭔가 불안했어요. 바쁜가 보다. 사업이 중요한 시기니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3달째가 됐을 때였어요.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이번 주면 3달이잖아. 돈 돌려받을 수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말이야. 왜?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뭐? 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어. 대기업 쪽에서 내부 검토가 길어진대. 그럼 언제쯤? 한 3달? 3달이나? 미안해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수진아, 엄마도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 엄마 국민연금 나오잖아. 그거로 버틸 수 있지 않아? 그래도... 엄마 나도 힘들어. 지금 민수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알았어. 3달만 더 기다려줘,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제가 전화하면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수진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참다 못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네 집은 강남 쪽 아파트였어요. 괜찮은 집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엄마야. 엄마? 응, 문 좀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와? 전화를 안 받길래 걱정돼서. 전화 못 받을 만큼 바빴어. 수진아, 엄마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생활비도 빠듯하고. 엄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언제까지? 모르겠어. 민수가 알아서 하고 있어. 민수는 어딨어? 회사 갔어. 사업은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민수한테 물어봐. 수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아, 너 요즘 왜 그래? 엄마가 왜 그래? 자꾸 돈 이야기만 하고?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 2억이나 빌려줬는데? 빌려준 거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못 갚는다고.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밉니? 밉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해를 안 해줘. 우리도 힘들다고. 엄마도 힘들어. 엄마는 혼자잖아. 우린 둘이야. 민수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그래도 엄마 그냥 가. 나 지금 머리 아파. 수진이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줘. 수진아. 제발 가줘.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딸을 믿고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며칠 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좀 예민해져 있어서. 괜찮아. 그것보다 사업은 어떻게 됐어? 그게 좀 꼬였어요. 뭐가? 대기업 계약이 무산됐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산됐다고? 네, 갑자기 대기업 쪽에서 계약 조건을 바꿔버렸어요. 저희가 맞출 수 없는 조건으로요. 그럼 돈은? 그게 문제예요. 뭐가? 이미 다 썼어요.
개발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돈이 남은 게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투자자를 구하든지 아니면... 아니,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집도 담보로 잡혔고. 알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석 달이라고 했잖아. 어머니, 지금 저도 정신이 없어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그럼 내 돈은 어떡하고? 나중에 드릴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서 독촉 전화를 받았어요. 대출이자가 연체됐습니다. 빨리 입금해 주세요. 얼마예요? 이번 달 이자가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제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예요. 이자만 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입금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통장을 봤어요. 잔액 15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했어요. 며칠 뒤 친구 영희를 만났어요. 영희는 저랑 15년 지기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 다녔죠. 순자야, 요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별일 없어. 거짓말. 무슨 일 있지? 영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카페 구석자리로 저를 데려갔어요. 말해봐. 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딸한테 2억을 빌려준 것, 집 명의를 넘긴 것, 사업이 망한 것. 명희는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왜 그랬어? 영희야, 나도 알아. 내가 바보 같았다는 거. 바보 같은 정도가 아니지. 2억을 그냥 준 거야? 계약서도 없이? 없어. 집 명의까지 넘겼어? 미쳤어? 딸이라서 믿었어. 아무리 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영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돈도 없고 집도 딸 명이고. 모르겠어. 수진이는 뭐래? 연락도 안 돼. 그 자식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영희는 화를 냈어요. 순자야, 너 고소해야 돼. 사기죄로. 고소? 당연하지. 2억을 받아가고 잠적했잖아. 근데 딸인데. 딸이면 뭐해? 네 인생 망쳤는데.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나 어떡하지, 영희야? 일단 변호사 만나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줄게. 변호사 비용도 없어.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봐.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계약서도 안 쓰고 돈을 빌려줬을까? 왜 집 명의를 넘겼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딸이니까. 제 피로 낳은 딸이니까. 설마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딸은 저를 버렸어요. 돈만 받아가고 연락을 끊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이랑 찍은 사진들. 신혼 때 제주도 여행 간 사진. 수진이 태어났을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남편한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만 보였죠. 내가 수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스스로를 탓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예뻐해준 걸까? 뭐든 다 사주고 뭐든 다 들어줘서 버릇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남편이 일찍 죽어서 아버지 없이 자라서 인성이 삐뚤어진 걸까?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나이가 66이에요. 일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집도 없고 집도 제 명의가 아니고 차라리 죽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죽을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희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10층이었죠. 어서 오세요. 변호사는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변호사 앞에 앉아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 갚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증거예요. 무슨 증거요?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차용증은? 그것도 없어요.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송금 내역은 있죠? 그건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좀 약해요. 상대방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지거든요. 증여요? 네, 어머니가 딸한테 그냥 준 거라고 우기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보세요. 돈을 갚으라고요. 그리고 상대방 반응을 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 문제도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해요. 증여세 신고는 했나요? 모르겠어요. 확인해보세요. 만약 증여세 신고를 안 했으면 명의 이전을 취소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몇 가지 조언을 더해줬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머리가 복잡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변호사가 작성해준 문서였어요. 한수진 및 이민수에게 통지합니다. 귀하께서 지난 10월에 차용한 2억 원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민수 명의로 온 답변서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며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지합니다. 증여. 제가 그냥 준 거라는 얘기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자식들이.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답변서 받았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라고 우기네요.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죠. 네. 고소장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증거를 모았어요. 은행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민수가 갚겠다고 한 녹음도 없고 계약서도 없었죠. 어떡하지?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너 민수 회사 이름 알아? 응, 뭐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회사 다니거든? 근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 민수가 회사 돈을 횡령했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횡령?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야. 그것도 여자 때문에. 여자? 민수가 바람 피운대, 회사 직원이랑. 머리가 하얘졌어요. 확실해? 내 친구가 직접 봤대. 민수가 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세상에. 그리고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줬대. 회사 돈으로. 그럼 내 돈도. 아마 그렇겠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영희야, 그 친구 연락처 좀 줘봐. 만나봐야겠어. 알았어, 보내줄게.
다음 날 저는 영희 친구를 만났어요. 이름은 지은, 4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민수회사에서 격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 대표님이요. 작년부터 회사 직원이랑 바람 피우고 있어요. 누구랑요? 마케팅팀 김하늘이라는 여자예요. 28살. 28. 네, 예쁘장하게 생긴 애예요. 민수 대표님이 완전 빠져 있어요. 그래서요? 회사 돈을 그 애한테 계속 썼어요.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쓴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네, 그리고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갔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고요. 지은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해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카드 명세서가 들어있었어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항공권.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다 회사 돈이에요? 네. 그리고요. 지은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모님이 투자하신 2억도 상당 부분 여기 쓰였어요.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확실해요? 네, 제가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거든요. 사모님 돈이 들어온 뒤로 개인 지출이 확 늘었어요. 이 자식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사모님 따님 수진 씨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민수 대표님이랑 김하늘이 바람 피우는 거 수진 씨도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번 사무실에서 수진 씨 봤었거든요. 민수 대표님이랑 싸우는 걸. 근데 싸우는 내용이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돈 때문이었어요. 수진 씨가 내 명의로 된 집까지 넘겼는데 넌 왜 나한테 돈을 안 써? 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수진이도 공모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둘이 짜고 사모님 돈을 가로챈 거죠.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믿기지 않았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은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고소하세요. 이 증거면 충분해요. 그래야겠죠.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카드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 제 돈으로 간 제주도 여행, 제 돈으로 먹은 고급 식사. 눈물이 났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남편이랑 같이 모은 돈을, 알뜰하게 한 푼 한 푼 모은 돈을 딸과 사위가 바람 피는 데 썼다니.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답은 없었어요. 그냥 배신당한 거였어요. 제 피로 낳은 딸한테.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증거 찾았어요. 어떤 거죠? 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 정도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기죄도 함께요. 딸도 같이 고소할 수 있어요? 공모 정황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 이제 제대로 싸워볼 수 있겠어요? 네, 저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싸우기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피고인은 이민수와 한수진. 죄명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출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강제 소환됐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민수 회사 통장 내역, 김하늘과의 문자 메시지, 호텔 투숙 기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민수는 제 돈을 개인적으로 썼고 수진이는 그걸 알면서도 방조했어요.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공판 날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회사 운영비로 쓴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회사 돈을 애인에게 사용했고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증거가 제출됐어요. 카드 명세서, 호텔 기록, 문자 메시지.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어요. 피고인 이민수,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민수는 결국 인정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피고인 한수진, 어머니께 드릴 말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수진이는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3달 동안 이어졌어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 피고인 한수진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판결문이 낭독됐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끝났구나. 법정을 나오는데 수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배상금을 받았어요. 2억 전부는 아니었어요. 7천만 원 정도 받았죠. 민수가 가진 재산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앞으로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집 명의도 돌려받았어요. 수진이 명의였던 집이 다시 제 명의가 됐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하늘거렸죠. 다시 시작이구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딸을 잃었어요. 돈을 돌려받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죠. 수진이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어요. 민수와 헤어진다고. 근데 제게 연락은 없었어요. 사과도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남이 된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딸을 고소한 게 잘한 일인가?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것. 제 인생은 제가 지킨다는 것.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집 근처에 조그만 카페를 열었습니다. 배상금 받은 돈으로요. 손님이 많진 않아요. 근데 조용하고 좋아요. 혼자 커피 내리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희가 가끔 놀러 와요. 순자야, 카페 분위기 좋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근데 수진이는? 연락 없어. 미안. 괜찮아, 이제 익숙해. 익숙해졌어요. 딸 없는 삶에.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왔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26쯤 돼 보였죠.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커피를 내려주는데 그 여자가 말했어요.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부럽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네, 혼자서도 잘 사는 거요. 멋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서도 잘 사는 거. 맞아요. 저는 지금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딸 없이도 남편 없이도. 그냥 저 혼자.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그 애가 내 피로 태어난 건 맞지만 내 돈은 내 피보다 진하더군요. 이제 그 피로 다시 내 인생을 씁니다. 일기장을 덮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환하게 빛나는 달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어요. 혼자여도 외로워도. 그래도 제 인생이니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이제는 아무도 제 인생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딸도 사위도 누구도. 저는 저로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남편한테 갈 거예요. 그때 말할 겁니다. 여보, 나 잘 살았어. 혼자서도 잘 살았어.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